꼬장꼬장 옥자 씨의 수상한 하숙집. 그때 그 시절 전설의 고향 성우 같은 깊고 울림 있는 목소리. 때로는 구수하게, 때로는 비장하게 읽어내려갑니다. 겨울바람, 뚝배기, 그리고 불청객. 2024년 11월의 늦가을, 서울 성북구의 가파른 언덕길. 재개발 열풍에 밀려 고층 아파트들이 병풍처럼 둘러싼 그곳에 마치 시간이 멈춘 듯 덩그러니 남은 2층 양옥집이 하나 있습니다. 간판의 글씨마저 비바람에 씻겨 희미해진 곳, 바로 고향 하숙입니다. 새벽 4시 30분, 세상이 아직 짙은 어둠에 잠겨있을 시간하지만 이 집의 부엌은 벌써 대낮처럼 환합니다. 타닥 타닥 탁, 타다닥 탁. 정막을 깨는 규칙적인 소리. 68세 이옥자 여사의 칼질 소리입니다. 그녀의 손에 들린 무쇠 식칼은 벌써 40년째 숫돌에 갈리고 갈려 칼날이 반달처럼 휘어 있습니다. 옥자 씨는 자신의 굽은 허리만큼이나 휜 그 칼을 쥐고 제 팔뚝만한 가을 물을 숭덩숭덩 썰어냅니다. 애구구 무릎이야, 오늘따라 삭신이 왜 이리 쑤신다냐. 옥자 씨는 습관처럼 무릎을 두드리며 아궁이에 불을 지핍니다. 가스불이 편하다는 건 알지만 그녀는 굳이 뒤뜰에 있는 낡은 가마솥을 고집합니다. 그래야 밥알 하나하나가 살아 숨쉰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장작이 타닥타닥 타들어가고 솥뚜껑 사이로 하얀 김이 피어오릅니다. 구수하면서도 알싸한 밥 냄새가 새벽 공기 속으로 퍼져나갑니다. 이 냄새는 지난 40년간 배고픈 청춘들의 텅 빈 위장을 채워준 어머니의 향기였습니다. 하지만 옥자 씨의 표정은 오늘따라 유난히 어둡습니다. 앞치마 주머니 속에 구겨 넣은 하얀색 봉투 하나가 가슴을 찌르듯 아파왔기 때문입니다. 날이 밝아오자 옥자 씨는 잠시 일손을 멈추고 주머니 속 봉투를 꺼내봅니다. 퇴거 명령. 예고장 붉은 도장이 찍힌 그 종이는 종이 쪼가리 주제에 1000톤의 무게로 옥자 씨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이번 달 말까지라. 참 기가 막혀서. 재개발 조합에서 보낸 최후 통첩이었습니다. 평당 1억을 호가한다는 금싸라기 땅. 건설사들은 이 낡은 하숙집을 눈의 가시처럼 여겼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멸치 육수가 끓어넘치며 치익 소리를 냈습니다. 아이고, 아까운 국물. 옥자 씨는 황급히 솥뚜껑을 열었습니다. 남해안에서 공수해온 최상급 멸치와 디포리, 그리고 무 뿌리를 넣고 3시간을 우려낸 황금빛 육수. 그녀는 국자를 들어 국물 맛을 보았습니다. 달다 달아. 세상은 쓰디쓴 독배를 건네는데 그녀가 만든 육수는 야속하게도 달기만 했습니다. 옥자 씨는 눈가에 맺힌 물기를 행주로 훔치며 혼잣말을 뱉습니다. 그래, 죽으란 법은 없지. 내 손목이 붙어있는 한 밥은 짓는다. 비장함마저 감도는 그녀의 뒷모습 위로 아침 햇살이 비스듬히 내려앉습니다. 오전 9시 아침 식사 시간이 지났지만 하숙집 식탁은 텅 비어 있습니다. 요즘 대학생들은 낡은 하숙집 밥보다는 편의점 삼각김밥이나 배달 앱을 더 좋아하니까요. 적막한 식당 안으로 불쾌한 소음이 침입합니다. 또각, 또각, 또각. 가죽 구두 굽이 나무 바닥을 찍어 누르는 소리. 건설사 재개발팀의 박 과장이었습니다. 머리에는 포마드를 잔뜩 바르고 명품 로고가 박힌 넥타이를 맨 그는 마치 더러운 곳에 발을 디딘다는 듯
인상을 찌푸리며 들어옵니다. 아줌마, 계세요? 어우, 이 냄새. 박 과장은 손으로 코를 휘휘 젓습니다. 부엌에서 은은하게 풍기는 청국장 냄새를 그는 악취 취급을 했습니다. 부엌에서 나온 옥자 씨가 싸늘한 눈으로 그를 쳐다봅니다. 신발 벗고 들어와 안방 마루 닦은 지 얼마 안 됐어. 아, 거참 곧 부서질 집인데 닦으면 뭐합니까? 아줌마, 내용 증명 보셨죠? 이번 주까지 안 비우면 우리도 법대로 합니다. 포크레인 들어온다고요. 박 과장은 식탁 의자를 발로 툭 차서 빼내더니 삐딱하게 걸터 앉았습니다. 위로금 섭섭지 않게 쳐준다니까 왜 이렇게 고집이세요? 노인네가 돈 욕심이 많으시네. 옥자 씨의 손에 들린 국자가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돈 욕심이라니, 이곳은 먼저 간 남편의 위패가 있는 곳이고 자식 같은 하숙생들의 추억이 서린 곳이었습니다. 젊은 양반, 말 함부로 하지 마.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있어. 밥줄 끊는 건 하늘도 용서 안 해. 옥자 씨의 섯을 펄언 일갈에 박 과장은 잠시 움찔했지만 이내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명함 한 장을 식탁에 던지고 나갑니다. 하늘 같은 건물주가 나가라면 나가야죠. 금요일까지입니다. 그때는 용역 애들 데리고 올 거니까. 험한 꼴 보기 싫으면 짐 싸세요. 박 과장이 휩쓸고 간 자리에는 모멸감만 남았습니다. 옥자 씨는 굵은 소금을 한 줌 집어 현관에 뿌렸습니다. 에이, 재수 옴 붙을라. 시간은 흘러 오후 2시 점심 장사마저 공치고 파리만 날리는 식당. 옥자 씨는 마당 평상에 앉아 마늘을 까고 있었습니다. 매운 마늘 향이 코끝을 찔러 눈물이 나는 건지 서러워서 나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 대문 밖에서 누군가 비틀거리며 들어왔습니다. 키가 180은 좋게 넘어 보이는 금발의 외국인 청년하지만 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얼굴은 백지장처럼 창백했고 식은 땀이 비 오듯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하숙집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마치 끊어진 인형처럼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습니다. 헬프 BAP 라이스. 청년의 입에서 나온 건 영어가 아닌 어눌한 한국어 밥이었습니다. 그는 프랑스에서 온 유학생 레오였습니다. 한국의 매운 음식과 편의점, 인스턴트 식품에 적응하지 못해 일주일째 위경련과 설사에 시달리던 참이었습니다. 배는 고픈데 먹을 수는 없는 그야말로 아사 직전의 상태. 깜짝 놀란 옥자 씨가 마늘 바구니를 팽개치고 달려갔습니다. 아이고, 총각, 정신 차려. 왜 이래, 숨 넘어가겠네. 옥자 씨는 레오의 이마를 짚었습니다. 불덩이 같았습니다.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이건 병이 아니라 못 먹어서 생긴 허기라는 것을요. 옥자 씨는 레오를 짐짝처럼 둘러매고 안채로 들어갔습니다. 68세의 나이가 무색한 천하장사 힘이었습니다. 아랫목에 청년을 눕힌 그녀는 곧바로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속이 뒤집어졌을 땐 된장이 약이지. 그녀는 하숙집 뒷마당 장독대로 뛰어가 가장 오래된 항아리 뚜껑을 열었습니다. 3년 묵은 집된장 짙은 갈색의 된장에서 쿰쿰하면서도 깊은 향이 피어올랐습니다. 다시 부엌 뚝배기가 가스불 위에 올라갑니다. 멸치 육수가 끓어오르자 된장을 한 숟가락 듬뿍 풉니다. 체에 거르지 않고 콩 알갱이가 그대로 살아있게 풉니다. 여기에 두부, 애호박, 그리고 가을 청양고추 반 개를 톡 썰어 넣습니다.
보글보글, 바글바글. 마치 빗소리 같기도 하고 엄마의 자장가 같기도 한 그 소리. 방 안에 누워있던 레오의 코끝으로 구수한 냄새가 스며들었습니다. 정신이 혼미한 와중에도 레오의 위장이 반응했습니다. 꼬르륵. 그것은 살고 싶다는 본능의 비명이었습니다. 옥자 씨는 가마솥을 열었습니다. 치익하는 김 빠지는 소리와 함께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하얀 쌀밥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밥알 하나하나가 진주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먹자, 밥 먹고 살자. 옥자 씨는 소반에 뚝배기와 밥, 그리고 갓 담근 배추 겉절이와 김을 올려 레오에게 가져갔습니다. 레오는 힘겹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눈앞에 놓인 투박한 검은색 뚝배기, 아직도 보글거리는 국물. 그는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국물을 한 입 떠서 입에 넣는 순간 뜨겁다. 하지만 그 뜨거움은 혀를 대는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얼어붙고 꼬여있던 위장을 어루만지며 내려가는 마치 온천수 같은 따뜻함이었습니다. 뒤이어 밀려오는 콩의 고소함과 멸치, 육수의 감칠맛, 조미료 하나 없이 오직 자연의 재료가 만들어낸 완벽한 하모니. 레오의 동공이 확장되었습니다. 파란 눈동자의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오몽 디웨오 맙소사. 레오는 숟가락질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두부를 으깨어 밥에 비비고 그 위에 옥자 씨가 손으로 찢어준 겉절이를 얹었습니다. 아삭. 배추의 시원한 채즙과 매콤한 양념이 된장의 구수함과 입안에서 왈츠를 추었습니다. 레오는 태어나서 처음 느껴보는 맛의 충격에 눈물을 흘리며 밥을 마시듯 먹어치웠습니다. 딜리셔스 이츠 매직. 맛있어요. 이건 마법이에요. 순식간에 밥 두 공기를 비운 레오 땀을 뻘뻘 흘리고 나니 핏기가 돌아왔습니다. 그는 그제야 정신이 든 듯 주머니를 뒤적거렸습니다. 하지만 지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급하게 나오느라 카드를 숙소에 두고 온 것입니다. 쏘리 어머니 미안해요. 돈이 없어요. 당황해서 얼굴이 빨개진 레오. 그런 그에게 옥자 씨는 구수한 숭늉 한 대접을 건넸습니다. 됐어. 이 녀석아, 자식 같은 놈 밥 한 끼 먹인 걸로 돈 받으면 천벌받아. 그냥 마셔. 소화제야. 옥자 씨의 거칠고 투박한 손이 레오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마치 고향에 있는 할머니의 손처럼 따뜻하고 까칠했습니다.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마음은 통했습니다. 레오는 옥자 씨의 손등에 이마를 대고 흐느꼈습니다. 그랜드마생 you I will pay. 백할머니 고마워요. 꼭 갚을게요. 레오는 떠나기 전 하숙집의 낡은 간판과 옥자 씨의 모습을 자신의 스마트폰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게 빛났습니다. 해질녘 어둠이 깔리기 시작한 골목, 다시 불길한 그림자가 드리웠습니다. 아줌마, 나와봐요. 박 과장이었습니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덩치 큰 용역 직원 2명을 대동하고 나타났습니다. 그의 손에는 붉은색 스프레이 라카가 들려 있었습니다.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네. 오늘부터 여기 철거 예정. 딱지 붙입니다. 영업 방해라고 신고하든가 말든가. 박 과장이 하숙집 담벼락에 붉은색 X자를 그리려는 순간 옥자 씨가 그 앞을 막아섰습니다. 안 돼. 내 집에 낙서하지 마. 비켜요. 다쳐도 모릅니다. 용역 직원이 옥자 씨를 거칠게 밀치려는 절체절명의 순간
골목 어귀에서 눈부신 조명빛이 번쩍였습니다. 헤이, don't touch her. 와, 그녀에게 손대지 마. 낮에 왔던 레오였습니다. 그런데 레오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뒤에는 카메라와 짐벌을 든 대여섯 명의 외국인 친구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어벤져스처럼 비장한 표정으로 박 과장 일행을 향해 카메라 렌즈를 조준했습니다. 레오가 스마트폰을 들고 라이브 방송을 켰습니다. 가이즈, look at this bad guys are bullying my Korean grandma. 얘들아, 이것 좀 봐. 나쁜 녀석들이 내 한국 할머니를 괴롭히고 있어. 박 과장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이 작은 하숙집 마당에서 글로벌 스케일의 전쟁이 시작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박 과장 일행이 레오의 카메라 부대에 밀려 꽁무니를 뺀 직후였습니다. 레오는 흥분이 가라앉지 않은 채 옥자 씨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랜드마, 쿠킹 쇼미. 할머니, 요리하는 거 보여줄 수 있어요? 레오는 자신의 고성능 마이크와 카메라를 부엌으로 가져갔습니다. 옥자 씨는 남사스럽게 뭘 찍어대냐며 손사래를 쳤지만 곧 익숙하게 앞치마 끈을 조였습니다. 오늘의 메뉴는 김장 겉절이. 정적이 흐르는 부엌. 레오의 숨죽인 신호와 함께 옥자 씨의 손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착적. 소금에 절인 배추를 손으로 가르는 소리가 마치 비단 찢어지는 소리처럼 날카롭고 시원하게 마이크에 꽂혔습니다. 사각, 사각, 사각. 무채를 써는 칼질 소리는 일정한 박자를 타며 듣는 이의 귀를 간지럽혔습니다. 그리고 하이라이트 새빨간 고춧가루 양념을 배추 사이사이에 치대는 소리. 치덕, 찹치덕, 찹. 그 찰지고 젖은 소리는 그 어떤 음악보다 원초적이고 강렬했습니다. 레오의 카메라 렌즈는 붉은 양념이 배추의 하얀 속살에 스며드는 과정을 슬로 모션으로 담아냈습니다. 그것은 요리가 아니라 하나의 예술 행위였습니다. 그날 밤 레오가 편집한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갔습니다. 제목은 코리언 그랜드마이스 심포니, 한국 할머니의 교향곡. 설명은 필요 없었습니다. 오직 소리와 색감뿐.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지구 반대편, 잠들지 않은 유럽과 미국의 시청자들이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띠링, 띠링, 띠링. 레오의 스마트폰 알림이 멈추지 않고 울려댔습니다. 댓글과 저 배추 찢는 소리 들었어? 내 귀가 정화되는 기분이야. 댓글 저 붉은색 너무 매혹적이다. 당장 한국행 비행기 표 끊고 싶어. 댓글 중간에 난입한 양복 입은 남자박 과장은 뭐야? 무례하네. 특히 박 과장이 행패를 부리는 장면이 루드맨 무례한 남자이라는 제목의 쇼폼 영상으로 퍼져나가며 옥자 씨는 지켜줘야 할 한국의 보물로, 박 과장은 공공의 적으로 전 세계 네티즌들에게 각인되었습니다. 하숙집의 낡은 부엌이 글로벌 알고리즘의 파도를 타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음날 아침 10시 옥자 씨는 평소처럼 마당을 쓰려고 대문을 열었습니다. 기. 녹슨 대문이 열리자마자 옥자 씨는 빗자루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이게 뭔 일이여? 좁은 골목길을 가득 메운 사람들, 금발, 흑발, 히잡을 쓴 여학생, 배낭을 맨 백인 청년, 인종 전시장을 방불케 하는 외국인들이 긴 줄을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옥자 씨가 나오자 일제히 환호했습니다. 헬로, 그랜드마.
안녕하세요. 밥 주세요. 인근 대학교 어학당 학생들, 한국 여행 중인 배낭여행객들이 레오의 영상을 보고 성지순례를 온 것입니다. 옥자 씨는 얼떨떨했지만 곧 특유의 넉살이 발동했습니다. 아이고, 밥 먹으러 왔어? 줄 서. 새치기 하면 밥 없어. 라인업. 죽어가던 골목에 활기가 돌았습니다. 편의점 도시락에 지친 외국인들에게 옥자 씨의 5,000원짜리 백반은 구원이자 축복이었습니다. 낡은 하숙집은 순식간에 글로벌 핫플레이스가 되었습니다. 같은 시각 건설사 사무실 밖 과장은 부장에게 불려가 깨지고 있었습니다. 야, 이 자식아, 일을 어떻게 처리한 거야? 우리 회사 이름이 왜 외국 사이트에서 조리돌림을 당하고 있어? 부장은 레오가 올린 영상 속 박 과장의 악플들을 보여주며 서류 뭉치로 그의 머리를 쳤습니다. 박 과장은 얼굴이 벌개져서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치밀어 오르는 분노. 이 꼬부랑 할망구가 외국인 몇 놈 왔다고 기고만장해? 그는 스마트폰을 꺼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는 비열하게 낮아졌습니다. 네, 구청 위생과죠? 제보할 게 있습니다. 성북동 하숙집인데 외국인 상대로 유통기한 지난 썩은 음식을 판다는 소문이 있어서요. 네, 식중독 위험이 아주 큽니다. 당장 단속 나가주세요. 그는 옥자 씨의 가장 큰 자부심인 음식을 건드리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가장 치졸하고 확실한 방법으로 말이죠. 점심 장사가 절정에 달한 오후 12시 30분. 식당 안은 딜리셔스, 이모 리필, 을 외치는 소리로 시끌벅적했습니다. 옥자 씨는 땀을 뻘뻘 흘리며 뚝배기를 나르고 있었습니다. 꽝, 꽝. 그때 현관문이 부서질 듯 열리며 푸른 조끼를 입은 공무원 4명이 들이닥쳤습니다. 구청 위생과에서 나왔습니다. 잠시 식사 중단하세요. 순식간에 식당 안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밥을 먹던 외국인 학생들이 놀란 토끼 눈으로 숟가락을 멈췄습니다. 공무원은 차가운 표정으로 옥자 씨를 노려보았습니다. 식재료 관리가 엉망이라는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주방 공개하시죠. 냉장고랑 창고 다 깝니다. 손님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핫 해픈드? 무슨 일이야? 이즈 더 푸드배드? 음식 상한 거야? 옥자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만 그녀는 곧 앞치마를 고쳐맸습니다. 까보쇼, 내 자식 먹이는 밥에 독을 탔나 안 탔나? 어디 한번 이 잡듯이 뒤져보죠. 옥자 씨의 당당한 호통에 공무원들이 주춤했습니다. 그들은 주방으로 들어가 냉장고를 열고 조리대를 손가락으로 훑쳤습니다. 하지만 먼지 하나 나오지 않았습니다. 스테인리스 조리대는 옥자 씨가 매일 밤 식초와 끓는 물로 닦아놓은 덕에 거울처럼 반짝였습니다. 당황한 공무원 중 한 명이 뒷마당 장독대로 향했습니다. 팀장님, 여기 수상한 항아리들이 잔뜩 있습니다. 냄새가 아주 고약한데요. 공무원이 청국장 항아리를 열며 코를 막았습니다. 이거 다 썩은 거 아닙니까? 곰팡이 핀 것 같은데? 그때 옥자 씨가 달려와 공무원의 손을 탁 쳐냈습니다. 이 무식한 양반아, 이건 곰팡이가 아니라 메주꽃이요. 이게 펴야 장맛이 사는 거라고. 옥자 씨는 손가락으로 청국장을 푹 찍어 공무원의 입에 쑥 밀어 넣었습니다. 먹어봐. 이게 썩은 건가? 사람 살리는 약인가?
얼떨결에 청국장을 맛본 공무원 처음엔 인상을 썼지만 입안에서 퍼지는 구수한 감칠맛에 눈이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이거 진짜네요. 옛날 시골에서 할머니가 해주던 딱 그 맛인데요. 단속은 싱겁게 끝났습니다. 아니, 오히려 홍보가 되었습니다. 공무원들은 위생 상태가 관내 최고 수준이라며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습니다. 심지어 팀장은 나가면서 명함을 건넸습니다. 사장님, 다음 주에 저희 과 전체 회식하러 오겠습니다. 이 청국장 좀 미리 준비해 주십시오. 지켜보던 외국인 손님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랜드마 윈. 할머니가 이겼다. 골목 전봇대 뒤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박 과장은 제분을 못 이겨 씩씩거렸습니다. 저 독한 노인네 위생 단속도 안 통해? 그래, 그럼 돈으로 눌러주지. 그는 이를 갈며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세입자에게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임대료 폭탄이었습니다. 일주일 뒤 옥자 씨에게 다시 등기 우편이 도착했습니다. 이번엔 구청이나 조합이 아닌 건물주 명의의 임대차 계약 변경 통보서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은 옥자 씨 종이에 적힌 숫자를 보고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보증금 1억 원 인상, 월세 500만 원으로 조정한 불응시 즉시 퇴거, 기존 월세의 5배가 넘는 금액, 붕어빵을 1000개를 팔아도 된장찌개를 500그릇을 팔아도 감당할 수 없는 돈이었습니다. 500만 원이라니 이건 그냥 나가 죽으라는 소리잖아. 옥자 씨는 텅 빈 부엌 바닥에 엎드려 통곡했습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돈이라는 권력 앞에서는 힘없는 노인일 뿐이었습니다. 부엌 창문 너머로 붉은 노을이 지고 있었지만 옥자 씨의 마음에는 칠흑 같은 어둠만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때 부엌 문틈으로 누군가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레오였습니다. 그는 심각한 표정으로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월세 500만 원이라는 절망적인 통보 앞에 옥자 씨가 무너져 내린 그 밤, 레오는 부엌 문틈으로 옥자 씨의 떨리는 어깨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마당 구석으로 나와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평소에 어수룩한 한국말을 쓰던 레오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입에서 유창하고 빠른 불어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랜드 피레이 할아버지, 지금 한국의 요리의 역사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어요. 제가 말한 그 검은 보석 간장이 쓰레기 취급을 받고 있다고요. 도와주세요. 레오의 정체는 사실 프랑스 요리계의 거장이자 미슐랭 가이드 자문위원인 피에르의 하나뿐인 손자였습니다. 할아버지의 후광이 실어배낭 하나 메고 도망치듯 한국에 왔다가 옥자 씨의 된장 맛에 영혼을 저당 잡힌 것이었죠. 레오의 전화를 받은 지구 반대편 프랑스 파리 코수염을 기른 노신사가 즉시 비서실에 지시를 내립니다. 지금 당장 서울행 비행기를 준비해라. 내 입맛을 찾으러 가야겠다. 다음 날 아침 박 과장은 용역 직원들 대신 이삿짐 센터 트럭을 불렀습니다. 돈을 못 낼 게 뻔하니 강제로 짐을 빼버릴 심산이었습니다. 아줌마, 짐 쌉시다. 500만 원 없죠? 그럼 나가야지. 박 과장이 옥자 씨의 팔을 거칠게 잡아끄는 순간 골목 입구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Don't touch her. 물러가라. 레오와 외국인 유학생들 그리고 동네 주민 수십 명이 스크럼을 짜고 인간 방패를 만든 것입니다.
그들의 손에는 SAVEOKJA 코리언 SOULFOOD라고 적힌 피켓이 들려 있었습니다. 박 과장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것들이 단체로 미쳤나야. 다 밀어버려. 업무 방해로 경찰 부르기 전에. 일촉즉발의 대치 상황 옥자 씨는 학생들에게 피해가 갈까봐 울면서 말렸습니다. 비켜라, 얘들아, 나 때문에 너희 다친다. 하지만 학생들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옥자 씨는 밥 해주는 하숙집 아줌마가 아니라 타지에서 만난 엄마였으니까요. 그때 골목의 공기를 찢는 묵직한 엔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부웅. 좁은 언덕길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최고급 검은색 세단 세대가 미끄러지듯 들어왔습니다. 차보닛에는 프랑스 국기 깃발이 작게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박 과장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저 차는 아버지 차가 아닌데? 첫 번째 차 문이 열리고 은발의 신사가 내렸습니다. 프랑스 대사관의 문화 담당관이었습니다. 두 번째 차에서는 날카로운 눈빛의 중년 여성이 내렸습니다. 미슐랭 가이드 아시아 지부의 수석 평가원 클레어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차 지팡이를 짚은 백발의 노인 레오의 할아버지 피에르가 내렸습니다. 박 과장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뉴스에서나 보던 사람들이 이 누추한 골목에 나타난 것입니다. 레오가 할아버지에게 달려가 포옹했습니다. 그랜드 피레이. 피에르는 박 과장을 투명 인간 취급하고 곧장 장독대로 향했습니다. 레오가 극찬했던 그 맛의 근원을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피에르가 가장 오래된 이끼 낀 항아리를 가리켰습니다. 옥자 씨는 떨리는 손으로 뚜껑을 열었습니다. 순간 주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코끝으로 형용할 수 없는 향기가 퍼졌습니다. 짜면서도 달콤하고 묵직하면서도 향긋한 냄새. 항아리 안에는 검다 못해 붉은빛이 도는 진득한 액체, 바로 60년을 이어온 시간장이 담겨 있었습니다. 피에르가 새끼손가락으로 간장을 살짝 찍어 입에 넣었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잠시 후 피에르가 눈을 감으며 탄성을 내뱉었습니다. CESTLHISTOIRE, 이것은 역사다. 그는 통역사에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소스가 아닙니다. 응축된 시간입니다. 트러플이나 캐비어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우아한 풍미가 있어요. 이 항아리 하나가 루브르 박물관의 유물과 같은 가치가 있습니다. 분위기가 옥자 씨 쪽으로 기울자 박 과장은 초조해졌습니다. 그는 불쑥 끼어들어 소리쳤습니다. 아니, 이 외국 양반들이 뭘 모르시네. 그거 그냥 썩은 콩물이에요. 비위생적이라서 다 갖다 버려야 한다고. 박 과장은 증거를 보여주겠다며 발로 간장독을 차려는 신용을 했습니다. 이런 걸 보물이라고 하니 원 미개해서. 그 순간 미슐랭 평가원 클레어가 싸늘한 눈빛으로 박 과장을 쏘아보았습니다. 익스큐스 미, 뭐라고요? 그녀는 유창한 한국어로, 그러나 칼날 같은 어조로 말했습니다. 당신 눈에는 이게 썩은 물로 보입니까? 발효와 부패도 구분 못하는 미각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음식에 대해 논하죠? 당신 같은 사람이 건물 관리자라니 한국의 수치군요. 통역 없이 꽂힌 직설적인 비난 주위에 있던 학생들이 와 하고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박 과장의 얼굴은 홍당무처럼 붉어졌습니다. 박 과장이 씩씩거리며
난동을 피우려던 찰나 골목 입구에서 또 다른 차 한 대가 들어왔습니다. 이번엔 익숙한 번호판 진짜 건물주의자 건설사 회장 박 과장의 아버지 박 회장이었습니다. 박 과장은 구세주를 만난 듯 헐레벌떡 뛰어갔습니다. 아버지 오셨어요? 저것들 좀 보세요. 외부인들이 와서 행패를 부리고 제가 내쫓으려는데. 차에서 내린 박 회장은 지팡이로 아들의 정강이를 걷어찼습니다. 비켜 이놈아. 아버지. 박 회장의 시선은 아들이 아닌 마당 한가운데 서 있는 옥자씨 그리고 그녀 뒤에 있는 가마솥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박 회장은 홀린 듯이 마당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값비싼 양복 구두가 흙마당을 밟았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박 회장은 사실 지독한 거식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죽고 난 뒤 그 어떤 산의 진미를 먹어도 모래알을 씹는 것 같아 링거로 연명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아들이 보낸 보고서 옥자 씨를 쫓아내겠다는 내용을 보러 오다가 이 골목에 들어선 순간 잊고 있던 후각이 되살아난 것입니다. 청국장 냄새 그리고 장작 타는 냄새. 그것은 50년 전 가난했던 시절 돌아가신 어머니가 끓여주던 냄새와 똑같았습니다. 박 회장은 옥자 씨 앞에 섰습니다. 사장님 혹시 밥 한 끼 얻어먹을 수 있겠습니까? 돈은 얼마든지 내겠습니다. 천하의 건설사 회장이 다 쓰러져가는 하숙집 주인에게 고개를 숙이며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박 과장은 내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버지, 여기서 밥을요? 더러워서 못 먹는다니까요. 닥쳐라. 내 놈 입에서 한마디만 더 나오면 호적을 파버리겠다. 박 회장의 호통에 박 과장은 깨갱하고 꼬리를 내렸습니다. 옥자 씨는 말없이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회장이건 거지건 배고픈 사람에게 밥 주는 게 그녀의 철학이니까요. 그녀는 박 회장에게 소박한 양푼 비빔밥을 내왔습니다. 보리밥에 열무김치, 콩나물, 그리고 피에르가 극찬했던 그 간장으로 양념한 부추무침을 넣고 쓱쓱 비빔밥. 박 회장은 숟가락을 들고 한 입 넣었습니다. 우물우물 꿀꺽. 목구멍으로 밥알이 넘어가는 순간 박 회장의 주름진 눈가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래 이 맛이야 어머니. 박 회장은 체면도 있고 양푼에 코를 박고 밥을 먹었습니다. 바닥까지 싹싹 긁어먹은 그는 옥자 씨의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았습니다. 사장님, 제가 자식을 잘못 키웠습니다. 이 귀한 곳을 없애려고 했다니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뒤에 서 있는 박 과장을 향해 서늘하게 선언했습니다. 박 부장, 너 오늘부로 해고다. 당장 짐 싸서 강원도 고랭지 배추밭으로 가라. 밭으로 가라. 일만 포기 뽑기 전엔 서울 땅 밟을 생각 마라. 박 과장이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옥자 씨와 레오 그리고 지켜보던 모든 이들의 가슴이 뻥 뚫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배추밭의 눈물. 화려한 서울의 불빛에서 멀리 떨어진 강원도 태백의 고랭지 배추밭. 살을 내는 듯한 칼바람이 부는 이곳에 낯익은 남자가 쭈그리고 앉아 있습니다. 한때 명품 정장을 빼입고 갑질을 일삼던 박 과장. 아니, 이제는 박가입니다. 그의 패션은 충격적입니다. 흙투성이가 된 꽃무늬 몸빼 바지에 구멍난 밀짚 모자, 목에는 땀 닦는 수건을 둘렀습니다. 아이고,
내 허리 내가 왜 여기서 이러고 있어. 박 회장의 불호령은 엄격했습니다. 카드 정지, 차 압수, 오직 현금 5만 원만 들려 이곳으로 쫓겨난 것입니다. 어이 박씨, 농땡이 피우지 말고 배추 날라. 오늘 안에 1000포기 못 뽑으면 저녁밥 없어. 작업 반장의 호통에 박가는 화들짝 놀라 배추를 들어 올립니다. 우두둑 허리에서 비명소리가 들립니다. 흙 묻은 배추를 끌어안으며 그는 처음으로 깨닫습니다. 식탁 위에 오르는 김치 한 조각이 얼마나 뼈 빠지는 고통 끝에 만들어지는 것인지를 그의 눈물 콧물이 배추잎에 떨어집니다. 반면 서울의 하숙집은 K푸드 사관학교로 변신했습니다. 옥자 씨의 부엌은 이제 전 세계에서 온 수강생들로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자, 잘 봐. 김치는 손맛이여. 비닐 장갑 끼지 말고 맨손으로 치대야 간이 배는겨. 옥자 씨의 불호령에 파란 눈의 외국인들이 서툰 한국어로 복창합니다. SONMAT, 손맛, MENSON, 맨손. 레오는 이제 수석 조교가 되었습니다. 헤이, 도온트 스퀴즈, 젠틀리. 꽉 짜지마. 살살. 레오가 배추를 아기 다루듯 버무리는 시범을 보입니다. 부엌은 고춧가루 냄새와 웃음소리로 가득 찹니다. 이제 옥자 씨는 단순한 하숙집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구글 지도에 OKJAS 하우스가 랜드마크로 등록될 정도의 유명인사가 된 것입니다. 어느 날 오후 우체부 오토바이가 골목을 요란하게 울리며 멈춰섰습니다. 이옥자 선생님, 청와대에서 등기 왔습니다. 청와대라는 말에 밥을 먹던 하숙생들이 우르르 몰려나왔습니다. 옥자 씨가 떨리는 손으로 하얀 봉투를 받았습니다. 봉투 중앙에는 금박으로 된 봉황 문양이 번쩍이고 있었습니다. 초청장 G20 정상회담 배우자 오찬을 이옥자 여사님께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내용을 읽은 옥자 씨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나라님이 나를, 내가 할 줄 아는 건 된장 지지는 것밖에 없는데? 하지만 레오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랜드마, 디스 이즈 잇. 할머니, 바로 이거예요. 한국의 진짜 맛을 보여줄 기회라고요. 동네 통장님은 벌써 현수막 업체에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경축. 고향 하숙 이옥자 여사 청와대 입성. 청와대로 가는 날 아침 옥자 씨는 짐을 꾸렸습니다. 남들은 명품 칼 세트를 챙길 때 그녀는 30년 된 낡은 뚝배기와 뒷마당 장독대에서 푼 된장, 간장을 보물단지처럼 챙겼습니다. 할머니, 새 그릇 좀 사가시지. 하숙생들의 걱정에도 옥자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음식은 그릇 맛이여 반들반들한 새 그릇엔 깊은 맛이 안 담겨. 그녀는 하얀 무명천으로 싼 시간장 항아리를 품에 꼭 안았습니다. 마치 갓난아기를 아는 듯 소중해 보였습니다. 청와대 영빈관 주방 대한민국 최고의 호텔 셰프들이 하얀 조리복을 입고 도열해 있었습니다. 그들 사이로 꽃무늬 몸빼 바지에 알치마를 두른 옥자 씨가 들어섰습니다. 분위기는 싸늘했습니다. 수석 셰프가 옥자 씨의 낡은 보따리를 보며 비웃듯 말했습니다. 여사님, 위생 규정상 외부 식기 반입은 안 됩니다. 그리고 레시피는 정량화해서 제출해 주셨나요? 소금 몇 그램, 물 몇 밀리리터. 옥자 씨는 보따리를 탁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레시피?
그런 거 없어. 내 혀가 저울이고 내 손이 계량컵이여. 그리고 이 뚝배기 안 쓸 거면 나 집에 갈라니까 알아서들 하슈. 그녀의 뚝심에 셰프들이 당황했습니다. 옥자 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시간장 뚜껑을 열었습니다. 확! 주방의 최신식 환기 시스템으로도 감출 수 없는 압도적인 발효의 향기가 퍼져나갔습니다. 셰프들의 콧구멍이 본능적으로 벌름거렸습니다. 요리가 시작되었습니다. 셰프들이 화려한 불쇼를 하며 스테이크를 굽는 동안 옥자 씨는 조용히 멸치 육수를 우려냈습니다. 보글보글 툭 투둑. 된장이 풀리고 두부가 들어가고 냉이가 들어갔습니다. 화려하진 않지만 사람의 마음을 무장해제시키는 냄새가 주방을 장악했습니다. 급기야 젊은 보조 셰프들이 옥자 씨 주변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저기 선생님, 간 좀 봐도 될까요? 옥자 씨가 국자로 국물을 떠서 먹여주자 유학파 셰프의 눈이 커졌습니다. 와, 이건 분자 요리보다 더 완벽한 밸런스예요. 어느새 옥자 씨는 특급 호텔 셰프들을 보조로 부리며 주방을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거기 마늘 좀 덧지요. 불 줄이고. 오찬장 세계 각국의 영부인들이 앉아 있습니다. 스테이크 대신 나온 것은 옥자 씨표 비빔밥과 된장국. 처음 보는 낯선 비주얼에 영부인들이 주저할 때 옥자 씨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레오가 옆에서 통역을 맡았습니다. 이 밥은 비빔밥입니다. 서로 다른 색깔의 나물들이 고추장이라는 뜨거운 열정을 만나 하나가 되는 음식이죠. 우리 세상도 이 밥처럼 서로 다르지만 어우러져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에 프랑스 영부인이 고개를 끄덕이며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입안 가득 퍼지는 조화로운 맛맵지만 달콤하고 아삭하지만 부드러운 식감. It's PEAC, 이건 평화의 맛이네요. 여기저기서 감탄사가 터져나왔습니다. 국물을 마신 영부인들의 경직된 어깨가 편안하게 풀렸습니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다시 강원도 배추밭. 점심시간, 박가는 쭈그리고 앉아 퉁퉁 부른 컵라면을 먹고 있었습니다. 흙투성이가 된 손을 떨면서요. 그때 작업 반장이 틀어놓은 라디오에서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오늘 청와대 오찬에서 이옥자 여사의 한식이 세계 정상들의 극찬을 받았습니다. 박가는 젓가락을 멈췄습니다. TV 화면도 아닌 소리로만 듣는데도 옥자 씨의 된장찌개 냄새가 코끝에 맴도는 것 같았습니다. 흐흑흑. 박가는 컵라면 국물에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배가 고파서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그 냄새나는 음식이 사실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밥상이었음을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는 식어 빠진 라면을 삼키며 다짐했습니다. 돌아가고 싶다. 그 하숙집으로 가서 사장님 밥 한 끼 제대로 먹고 싶다. 개가천선의 눈물이 강원도 땅을 적셨습니다. 행복 짓는 소리. 시간은 흘러 어느덧 1년이 지났습니다. 하숙집 마당에 핀 감나무 꽃이 지고 다시 붉은 홍시가 열렸습니다. 저녁 장사 준비로 분주한 골목 어귀에 트럭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짐칸에는 강원도 고랭지 무와 배추가 산더미처럼 실려 있었습니다. 트럭에서 내린 남자 구릿빛으로 그을린 피부, 짧게 깎은 머리, 여기저기 기운 작업복 바지. 1년 전 명품 정장을 입고
거들먹거리던 박 과장이라고는 믿기 힘든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예전의 도끼 대신 맑은 생기가 돌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숙집 간판을 올려다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후 돌아왔다 고향에. 신 34. 어서 오세요. 밥 드실 거죠?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서자 외국인 아르바이트생이 밝게 인사했습니다. 박 씨는 쭈뼛거리며 주방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옥자 씨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솥뚜껑을 열고 있었습니다. 박 씨는 옥자 씨 앞으로 뚜벅뚜벅 걸어가 말없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장님, 아니, 어머니, 저 왔습니다. 옥자 씨가 국자를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1년 만에 보는 얼굴 하지만 옥자 씨는 놀란 기색 없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왔어? 꼴이 그게 뭐여, 촌놈 다 됐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했습니다. 밥 한 끼만 얻어먹을 수 있겠습니까? 돈 내고 먹겠습니다. 박 씨가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 5장을 내밀었습니다. 배추를 나르며 번 피 같은 돈이었습니다. 옥자 씨는 돈을 받지 않고 박 씨의 손을 잡아 식탁에 앉혔습니다. 돈은 무슨 밥집에 배고파서 왔으면 밥을 먹어야지. 그녀는 박 씨 앞에 고봉밥을 퍼담았습니다. 그리고 박 씨가 가장 좋아했던 사실은 냄새난다고 욕했던 묵은지 고등어 조림을 한 대접 가득 내왔습니다. 박 씨는 숟가락을 들었지만 손이 떨려 밥을 뜰 수가 없었습니다. 먹어 식는다. 옥자 씨가 큼지막한 고등어 살점을 발라 밥 위에 얹어주었습니다. 그 순간 박 씨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터졌습니다. 흐엉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어머니. 그는 밥알과 눈물을 함께 삼켰습니다. 그것은 지난날의 과오를 씻어내는 참회의 식사였습니다. 그날 이후 하숙집에는 새로운 매니저가 생겼습니다. 자자, 거기 테이블 물컵 비었잖아. 빨리 채워드리고. 박 씨는 이제 박 부장으로 불립니다. 그는 누구보다 일찍 출근해 마당을 쓸고 무거운 쌀가마니를 번쩍번쩍 나릅니다. 가끔 박 회장이 몰래 찾아와 창문 틈으로 아들이 걸레질하는 모습을 훔쳐보곤 합니다. 허허, 녀석 회사에 있을 때보다 얼굴이 더 좋아졌구만. 박 부장은 옥자 씨에게 잔소리도 듣습니다. 아이고, 박 부장, 설거지를 그렇게 해서 쓰나? 뽀득 소리가 나야지. 아이고 사장님, 제 손에 지문이 다 달았습니다요. 두 사람은 이제 앙숙이 아니라 손발이 척척 맞는 환상의 콤비가 되었습니다. 이별의 시간도 찾아왔습니다. 레오가 프랑스로 돌아가 자신의 식당을 열기로 한 것입니다. 공항 출국장 옥자 씨는 품에서 작은 항아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귀하다는 10년 묵은 시간장이었습니다. 가져가라, 가서 프랑스 사람들 코를 납작하게 해줘. 그랜드마. 레오는 항아리를 보물처럼 받아들고 옥자 씨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엄마, 나의 한국 엄마 꼭 성공해서 다시 올게요. 그래, 가서 밥 굶지 말고 아프면 바로 전화하고. 국경을 초월한 모자의 정공항 안내방송이 이별을 재촉했지만 두 사람은 한참을 놓아주지 못했습니다. 다시 1년 후 프랑스 파리 샹젤리제 거리. 세련된 레스토랑 간판에 한글로 옥잔의 집세이 OKJA라고 적혀 있습니다. 오픈 키친에서 레오 셰프가 손님들에게 설명합니다. 디스 소이 SAUC
이즈 프롬 마이 코리언 모더와 이츠 62AIS 간장은 저의 한국 어머니가 주신 겁니다. 60년 됐죠. 파리지앵들이 스테이크 대신 갈비찜을 썰며 감탄합니다. CESTMAGNIFIQE 훌륭해요. 화면은 파리의 화려한 풍경과 서울 옥자 시내 낡은 기와지붕을 교차해서 보여줍니다. 거리는 멀지만 맛과 마음은 하나로 이어져 있습니다. 화면은 다시 서울 하숙집 저녁 장사를 마친 옥자 씨가 툇마루에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박 부장이 따뜻한 믹스커피 한 잔을 타서 건넵니다. 사장님,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그래, 박 부장도 욕봤어. 옥자 씨는 자신의 거친 손을 물끄러미 내려다봅니다. 갈라지고 마디가 굵어진 손하지만 옥자 씨는 미소 짓습니다. 카메라를 응시하며 독백하듯 다들 늙으면 쓸모없다고 하지? 천만의 이 손 봐라. 이 주름 사이사이에 내 인생이, 내 기술이, 내 사랑이 다 끼어 있어. 우리는 낡은 게 아니라 익어가는 거야. 저 장독대 된장처럼. 박 부장이 스마트폰 거치대를 세팅합니다. 자, 사장님. 라이브 방송 켰습니다. 인사하세요. 옥자 아이고, 이게 켜진겨? 안녕들 하셔요 우리 누룽지님들. 실시간 댓글이 폭주합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박 부장님 잘생겨졌어요. 된장 주문되나요? 옥자 씨가 카메라 가까이 얼굴을 들이댑니다. 좋아요랑 구독 그거 누르면 복권 당첨될겨. 안 누르면 오늘 밤 꿈에 박 부장이 나와서 춤출겨. 박 부장 아니 사장님, 그게 무슨 악담입니까? 두 사람의 호탕한 웃음소리와 함께 화면이 점점 멀어지며 꼬장꼬장 옥자 씨의 수상한 하숙집 대단원에 막이 내립니다.